제가 지난 영상에서 S사를 필요 이상으로 부정적으로 몰아가 버렸죠. 답답한 마음에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다지 바람직하지 못한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사실 S사는 핸드폰 제조에 필요한 주요 기술에 있어서 A사에게 밀렸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액정도 A사가 S사 경쟁 사이다 보니까 중국 쪽에 한때 맡겼었으나 품질 차이가 너무 나서 지금은 다시 삼성 액정을 쓰죠. 더 비싼 돈 주고. A사는 직접 제품의 부품을 제조하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디자인과 품질에 정말 진심인 회사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쟁력이 없게 되죠. 그것을 사용자들이 알기 때문에 A사 제품은 인기가 좋습니다. 제가 얘기한 것의 저의는 단순히 좋은 기술과 기능을 적용하는 것이 사용자가 원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A사가 사실 스마트폰 등장 이후에 꾸준히 증명해 왔습니다. 그것을 잊지 말라는 의미에서 S사의 주제 넘게 지적질을 좀 했습니다. 네.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기능을 쉽게 단순 명료하게 보여줘야 사용자는 만족도가 높습니다. AI 연산 기능 탑재가 된 노트북이 곧 본격적으로 판매가 진행될 겁니다. 대세가 그렇게 흘러갑니다. 삼성은 상당히 앞서서 휴대폰에 AI 프로세서를 넣어서 출시한다죠. AI 대세를 휴대폰판에서 선점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아주 대대적으로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AI 기반 기술들이 여러분의 S사 폰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빅스비가 해줍니다. 하지만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주로 S사 폰을 사용하시다 보니 잘 안 쓰죠. 그 기능을. 몰라서 안 쓰고 알아도 귀찮아서 안 쓰고 저도 전혀 안 씁니다. 젊은 사람들이 잘 쓸 텐데 정작 그들은 S사 폰을 안 쓰네요. 아이러니합니다. 이번 S사의 AI폰 행보가 나이 있는 사람들에게 AI 기술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혁명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현대사의 혁명이라고 하면 지금까지 저희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토매틱 자동차 등장, 그리고 스마트폰의 등장입니다. 자동차가 수동이었을 때는 자동차라는 게 거의 남자들의 전유물이었죠. 근데 자동이 등장하면서 운전이 단순한 그 핸들링과 페달링으로 바뀌어버려서 범퍼카 같이 많은 여성들을 밖으로 끌어냈죠. 전자기기를 다루는 것도 약간 남성의 전유물 같은 느낌이었는데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여성과 이 전자기기와의 거리감을 상당히 좁혀졌습니다. 누구나 쉽게 그냥 접근할 수 있게 되었죠. 젊은이들의 전유물처럼 되어버린 이 휴대폰을 이용한 여러 가지 다채로운 편리한 서비스들이 AI 폰의 등장으로 나이가 있는 사람들에게도 더 이상 나 몰라 서비스가 아닌 편리한 서비스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S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토론이나 대화를 할 때 보통은 이제 자기가 잘 아는 쪽으로 대화를 유도해 가려고 하는 게 사람들 습성입니다. 그래야 할 말도 많고 대화를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으니까요.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사람의 자세는 아니죠. 그래서 필요 없는 얘기들은 가급적 지양하고 원래의 취지대로 무이생이 바라보는 화폐에 대한 얘기 잠깐 하고 사토시 비트코인 논문 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화폐의 본질은 정부나 국가의 보증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그 가치를 믿는 사람들의 연대에서 생겨난다. 저는 이것이 일종의 그 비트모빅 계명 같은 것이라고 봅니다. 이 계명을 오 작가님이 증명해 오신 거죠. 모비커들은 이 계명이 말하는 바에 따라 비트모빅이 값어치를 형성하는 과정을 몸소 체험하신 분들이죠. 화폐라는 것은 그 가치를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약속과 믿음에 의해 처음 생겨났을 겁니다. 하지만 후에 국가와 금융기관이 관리하면서 그 가치는 국가와 정부가 결정하는 것처럼 탈바꿈되었고 실제로 정부와 중앙은행이 농간을 부릴 수 있게 되면서 돈이 삶의 한 수단을 훌쩍 넘어서서 삶의 지나친 목적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화폐는 돈의 가치에 대한 원래 믿음과는 사뭇 다른 형태와 개념으로 변형된 것 같습니다.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경제학을 제대로 배운 적도 없고 경제에 대해 별로 깊게 고민해 본 적도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사고를 하는 무의생으로서 그간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곰곰이 고찰해 보면 비트코인은 기술의 힘을 이용해서 화폐의 탈중앙화, 탈국가, 탈정부를 이루어냈고 철학적으로는 화폐가 원래 어떻게 생겨났는가 원초적인 자세로 돌아가서 고찰해 보도록 해줬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트코인은 경제혁명입니다. 더불어 비트모빅은 잊혀져 버린 화폐의 탄생 과정과 의미를 오태민이라는 한 사람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에서 생생하게 우리가 경험하고 되새겨 볼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비트모빅은 아주 독특한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경제혁명인 셈이죠. 제가 결코 비트모빅을 맹목적으로 지지하거나 과대 포장하려는
목적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비트모빅에 아낌없는 지지를 보내면서 동시에 비트모빅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만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매우 경제학이나 현상 관찰 쪽으로는 어설프지만 나름 무이생의 냉철한 눈으로 비트모빅과 그에 관련한 모든 동태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경제대국 미국의 비트코인 ETF 승인은 결국 이 비트코인의 혁명을 인정한 거죠. 이로 인해 비트코인의 가치를 국가와 정부가 어느 정도 조종할 수 있게 되어서 혁명의 실패라고 비트코인 극단 세력들은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비트코인 자체가 한 정부나 국가에 의해서 완전히 조정될 수 없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비록 비트코인의 원래 이상에 완전히 부합하지는 않지만 이 혁명은 성공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이 혁명을 인정하고 새 시대를 열어가는 데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정부가 JTBC 하는 일을 방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였습니다. 이런 의미를 되새기면서 비트코인 원저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취지는 비트코인 원저를 살짝 맛보기로 다뤄보는 것이었는데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제가 너무 깊게 이해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 같습니다. 본문 챕터 2, 3, 4를 한 번에 연관지어서 살펴보고 다음 영상에서는 비트코인 원저 얘기를 가급적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온라인 상황에서 이중 지불 문제를 해결한 제3자의 개입 없는 P2P 거래라고 하는데 과연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지 이미 앱스트랙트를 통해서 대충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 내용을 통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비트코인이 쓰여지고 있으니까 제시된 해결책에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겠죠. 일단 거래에는 디지털 시그너처 방식을 씁니다. 거래를 할 때 암호를 써서 한다는 거예요. 키라고 하는데 키라는 게 우리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형태가 아니니까 그냥 암호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두 개의 암호를 사용합니다. 거래 대금을 지불할 때 수표에 서명하는 식으로 개인 암호로 서명을 해서 거래를 하겠다는 것이고 이 서명에 따른 거래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해서 공개 암호를 쓴다는 겁니다. 공개 암호는 계좌 확인용으로 쓰게 되고 개인 암호는 거래 지불 시 필요한 암호가 되겠죠. 모비컷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고 공개 암호를 서로 주고받고 해보셨을 겁니다. 근데 개인 암호를 이용한 서명을 공개 암호로 확인하고 증명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암호 간의 연관성이 필요합니다. 하나의 암호를 써도 되지만 내가 가진 개인 암호를 공개해버리면 특별한 보안을 위한 또 다른 방법을 추가하지 않는 한 다른 사람이 내 돈을 써버릴 수가 있으니까 보안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연관되어지는 두 암호를 쓰는 방식을 택합니다. 그럼 어떻게 연관된 암호 두 개를 만들어내고 공개 암호를 공개해도 내 개인 암호를 노출하지 않을 수 있는가? 소수의 특성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이 디지털 시그너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사실 논문에 자세히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만큼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컴퓨터가 소수, 그러니까 1과 자기 자신만으로만 나누어 떨어지는 수를 구하는 방법은 특별한 방법, 즉 알고리즘이 없습니다.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풀이법을 말하는데 컴퓨터 공학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할 때는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구하는 것보다는 일반화된 방법, 근해 공식을 써서 구하는 게 보통이죠. 간편하니까. 컴퓨터 연산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효율적인 특정 방법, 수학으로 말하면 공식을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컴퓨터에게 알고리즘을 제공하면 컴퓨터가 빠른 연산으로 계산해서 해결을 하는 거죠. 근래 거의 매일 듣는 AI는 사실 특별한 알고리즘 없이 해결 방법을 찾습니다. 사람이 제공한 방식을 이용해서 단순히 계산만 빠르게 하는 기존 방식이 아니라 사람은 정보만 제공하는 식이기 때문에 사실상 사람의 컴퓨터가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지 제대로 알 수도 없고 예측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다른 지능이 낮은 생명체 같이 어느 정도 인간이 예측 가능한 범주 내에서 움직이지 않는 AI를 경계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공개 암호는 소수를 이용한 연산 결과 n이고 개인 암호는 소수들 a, b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하네요. 물론 실제 숫자를 쓰는 건 아니고 이 값을 정해진 방식에 따라 변환해서 쓰게 되죠. 간단한 예로 소수 a, b 두 개를 개인 암호로 쓴다고 하면 첫 번째 소수에서 1을 빼고 두 번째 소수에서는 1을 더한 두 값을 곱한 값 n을 공개 암호로 쓰는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 개인 암호를 통해 공개 암호를 찾는 건 쉽습니다. 소수 3개를 쓰든 4개를 쓰든 덧셈, 뺄셈, 곱셈만 몇 번 하면 되는 거죠. 간단한 소수 2개를 선택해서 A를 13, B를 17로 놓으면 n값은 12 곱하기 18에서 216이 되죠. 하지만 반대로 n값을 주고 a, b를 구하라고 하면 먼저 216을 소수인지 아닌지 찾는 것처럼 제일 작은 수부터 1씩 증가시키면서 나눠봐야 됩니다. 그래서 a, b 값을 예상해 보는 거죠. 이것부터가 아무리 컴퓨터가 빨라도 프로그램 좀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세 자릿수만 돼도 몇 초가 걸리더라고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예상한 a, b 값이 소수인지 다시 검증을 해야 합니다. 다시 또 2부터 1씩 증가시키면서 나눠봐야 됩니다. 나눠 떨어지는지. 직접 안 나누고 소수만 저장해 놓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소수인지 비교하는 게 빠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일일이 대조를 해봐야겠죠. 그리고 가능성 있는 A, B 값을 정해진 방식으로 변환해서 정말 개인 암호가 맞는지 확인 작업을 거쳐야 개인 암호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 작업이 소수가 4자리 이상, 개수도 2개가 아니라 3개, 4개,
A, B, C, D까지 쓰면 이걸 해킹하기 위해서는 양자 컴퓨터가 필요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걸 찾다가 인류의 문명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런 암호를 이용한 디지털 시그너처 방식을 쓴다고 해서 이중 지불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명이 진짜라고 해서 이 사람이 이중 지불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해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 증명해 줄 누군가가 필요하죠. 일종의 은행 역할을 하는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그 누군가를 필요 없게 하기 위해 거래 기록을 모두에게 공유하겠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공유한다고 만사형통이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서로 간에 공유된 기록들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기록을 동일하게 모두가 공유해야만 하죠. 그럼 또 동일하게 공유한다고 끝이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전히 공유된 기록이 이중 지불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가 챕터 2 트랜잭션의 주 내용입니다. 이 일련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이 챕터 3 타임스탬프스, 챕터 4 Proof of Work입니다. 글로 보면 좀 복잡해요. 그래서 장부 기록 과정을 그림으로 보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될 도표는 별로 생각이 없는 대책 없는 거래 기록이에요. 의도되었든 그렇지 않았든 이중 지불 문제가 생기게 되는 예시입니다. 간단한 예입니다.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계좌에 돈이 나가고 들어오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2만 원이 여러분 계좌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라는 사람이 이제 가서 내 계좌에서 만 원을 빼갔어요. 그럼 계좌에 만 원이 남게 되겠죠. 근데 무슨 영문인지 이게 처리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래서 아직 계좌가 2만 원인 사이에 나라는 사람이 내 계좌에 5천 원을 넣었어요. 근데 이 두 번째 거래가 처리가 엄청 빨리 돼버린 거죠. 그래서 계좌 잔고가 2만 5천 원이라고 수정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가라는 사람이 한 일이 처리가 되었습니다. 뒤늦게 잔고를 만으로 수정했습니다. 결국 최종 잔고는 만 원이 되어버렸죠. 매우 부주의한 장부 기록 과정이죠. 이런 기록을 마구잡이로 서로 공유하면 난리가 나겠죠. 그렇죠? 원래 얼마가 돼야 되죠, 이게? 원래는 만 원 빠지고 5천 원이 들어갔으니까 15,000원이 돼야 되죠. 그죠? 이런 일이 없도록 금융기관이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뭐가 먼저고 뭐가 나중인지, 잔고가 충분히 있는지 관리를 해줍니다. 그렇다면 이런 금융기관의 도움 없이 이 기록을 어떻게 신뢰성 있도록 처리할 수 있을까? 바로 챕터 3의 타임스탬프스 방식과 챕터 4의 작업 증명 방식이 제한됩니다.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시간 순서를 기록해서 그 기록을 사슬 형식으로 쌓는다는 거죠. 똑같은 과정을 오른쪽 도표를 통해서 보면 처음 내 잔고 2만 원을 시간 순서 0번, 분홍색 거래 뒤에 잔고를 순서 4번, 주황색 거래 뒤에 잔고를 순서 7번, 그 사이에 다른 계좌에서도 거래가 있을 수 있으니까 번호가 순차적이지 않고 좀 건너뛰었습니다. 이렇게 시간 순으로 쌓아놨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렇게 쌓아놓는다고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니죠. 작업이 거래가 올바르게 되었는지 증명을 하는, 확인을 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분홍색 거래의 경우에는 순서 0에서 4로 넘어갔어요. 그 사이에 순서 1, 2, 3이 있겠죠. 근데 이 1, 2, 3은 해당 계좌에 대한 거래가 아니라는 것이 확인이 되면 이것은 올바른 거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순서 4번의 기록은 공유를 하고 그 공유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황색 거래 기록을 보면 0번에서 7번으로 넘어갔는데 해당 계좌에 순서 4번 거래 기록이 있기 때문에 최신 거래 기록으로부터 추적해보면 4번에서 7번으로 넘어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주황색 기록을 보면 0에서 7로 갔죠. 이 지불은 올바른 거래가 아니게 되는 거죠. 즉 확인을 해봤더니 올바르지 않더라. 우린 증명할 수 없다. 공유도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매번 거래 기록을 갱신해서 추가할 때마다 올바른 거래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런 순서 기록과 작업 증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챕터 3과 4에서 나오는 겁니다. 작업 증명에 대해서는 단순히 대다수의 서버가 같은 결과를 나타내는 것을 받아들이는 다수결 방식이 아닌 컴퓨터의 연산을 통해 일종의 컴퓨터의 능력에 따라 가중치가 부여된 다수결 방식을 택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단순한 이 네트워크상의 다수결 방식은 디도스 방식의 해킹으로 쉽게 혼란스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취했을 겁니다. 지금 말하는 해킹 관련한 말은 또 뭔가? 디도스 공격과 컴퓨터 연산 능력, CPU, GPU, NPU 좀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이런 상식은 다음 영상에서 계속하도록 하고 이번 영상에서는 도대체 거래 기록을 노드, 서버들끼리 서로 공유하는데 순서 기록과 작업 증명 또는 거래 증명은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는가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제가 이해한 내용이 좀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큰 맥락에서 완전히 잘못된 해석은 아닐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